오늘은 흥미로운 독일 풍자 코미디 영화 Look Who's Back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니 주의하세요. 영화는 제2차 세계대전 중 베를린을 배경으로 시작합니다. 바로 아돌프 히틀러가 케플이라는 행동 코치의 지도 아래 다소 특이한 환경에서 활약하는 모습입니다. 악명 높은 과거에도 불구하고 히틀러는 전통적인 인사법을 고수하며 나치 경례가 사라진 것을 한탄합니다. 그는 독일 땅에 짓밟혔다고 믿는 적들을 몰아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던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왜 아직도 그런 사람들 사이에 갇혀 있는지 믿기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충격적인 사건으로 히틀러는 숲 한가운데서 방향 감각을 잃고 혼란스러운 모습으로 깨어납니다. 하늘을 올려다보았지만 적기 한 대가 보이지 않자 그는 당황하며 그들이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는 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때 갑자기 공이 튕겨져 나와 그의 발치에 멈춰섭니다. 그는 일어서서 덤불 속을 지나 건물 쪽으로 걸어가는데 새아이가 순진하게 다가와 괜찮냐고 묻습니다. 히틀러는 그들을 바라보며 국가의 밝은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길로 가는 길을 묻던 그는 현장을 촬영 중이던 파비안 사와츠키라는 기자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히틀러는 악명 높은 총통 벙커로 가기로 결심합니다. 거리에 도착한 그는 사람들이 모노휠 자전거를 타고 자신의 사진을 찍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기이한 광경들을 떠올리며 도시의 잔해가 치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제정신을 잃은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호기심에 이끌려 최신형 자동차를 만져보고는 혹시 혼수 상태에 빠져 승리를 놓친 것은 아닌지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는 것을 완전히 깨달은 그는 정보를 얻으려 애썼지만 다가간 남자가 셀카를 찍어달라고 하자 혼란만 더해집니다. 끊임없이 터지는 카메라 플래시에 압도된 그는 이 새로운 세상에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합니다. 계속 돌아다니던 중 독일어로 통화하는 여자를 발견하고 데이트 상대를 묻습니다. 그의 존재에 겁먹은 여자는 그의 얼굴에 철퇴를 뿌립니다. 그는 눈이 붉어지고 고통스러워합니다. 근처 신문가게에 우연히 들른 그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날짜가 2014년 10월 3일이라는 것입니다.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는 바닥에 쓰러집니다. 한편 지역TV 방송국에서는 방송국장 카르너가 부국장으로서의 뛰어난 연기를 보여준 크리스토프 센센브링크에게 찬사를 보냅니다. 하지만 곧 폭탄 선언을 합니다. 카티아 벨리니가 새 사장으로 임명된다는 것입니다. 충격과 분노에 휩싸인 크리스토프는 사무실로 뛰어들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화 제작자 파비안에게 자신의 분노를 쏟아냅니다. 파비안이 사직을 간청하는 순간 경비원들이 그를 강제로 쫓아냅니다. 나중에 히틀러는 신문가게에서 여전히 방향 감각을 잃은 채 깨어납니다. 그는 가게 주인에게 날짜를 묻고 주인은 2014년이라고 확인합니다. 당황한 히틀러는 자신이 적의 치밀한 계략에 가담했을지도 모른다고 의심하며 가게 주인에게 분노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가게 주인은 히틀러에게 두려움 대신 초콜릿바를 건네고 히틀러는 그것을 살펴보고는 그것이 산업적으로 압착된 곡물로 만들어졌다고 선언합니다. 그는 가게 주인에게 빵 부족 현상에 대해 묻지만 예상보다 터키 손님이 많다는 말을 듣게 되고 이는 총통을 충격에 빠뜨립니다. 터키 신문을 훑어보던 히틀러는 현실을 직시합니다. 그는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독일은 완전히 무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폴란드의 존재를 한탄하며 그는 전쟁 노력 전체가 무의미했다고 결론짓습니다. 한편 직장을 잃은 슬픔에 잠긴 파비안은 축구 중계 영상을 보는데 어머니가 히틀러가 뒤에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재밌다는 듯 파비안은 총통과 그렇게 닮은 사람이 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가게로 돌아온 파비안은 가게 주인이 히틀러에게 밖으로 나가 신문을 치우라고 말한다. 무슨 일이든 하라고 시키는 것에 투덜거리는 히틀러는 냄새, 나는 옷 때문에 질책을 받고 마지못해 세탁소로 가서 몸을 씻는다. 자신이 어떤 현대사회에 왔는지 전혀 모른 채 히틀러는 바지와 스웨트셔츠를 입고 신문 가판대로 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비안은 어떻게든 히틀러를 찾아내 가게에서 기다리고 있다. 히틀러를 인수한 후 그는 히틀러를 바라보고 그의 모습에 놀란다. 파비안은 히틀러가 현대 독일을 행진하는 모습을 녹화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요청한다. 히틀러는 이 제안을 지지한다. 파비안은 어머니에게서 차와 돈을 빌려 히틀러와 함께 모험을 시작한다. 호텔에 도착한 히틀러는 TV를 보고 재밌어한다. 그는 파비안의 강연에서 정치 이야기를 꺼내기로 한다. 그는 여러 장소를 방문하여 사람들의 정치적 의견을 조사합니다. 인터뷰를 통해 그는 자신이 부재하는 동안에도 민주주의가 대중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불만과 억눌린 사람들의 분노를 살펴보며 많은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가졌던 1930년대를 떠올립니다. 아직 정치적 환멸이라는 표현은 없었다. 히틀러는 인종 혼합이 효과적이지 않다는 히틀러의 믿음이 국내 이민자들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히틀러는 나중에 파비안에게 그의 독특한 콧수염의 유래에 대해 질문을 받는다. 히틀러는 가스마스크에 맞게 콧수염을 다듬느라 싹을 베었어요. 라고 대답합니다. 얼마 후 두 사람은 히틀러가 개 한 마리에게 물린 장소에 도착합니다. 그는 분노에 차게에게 총을 쏘고 파비안은 그를 꾸짖은 후 권총을 빼앗습니다. 여행 내내 파비안은 결국 돈이 바닥납니다. 하지만 그는 전략을 짜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설득하여 히틀러에게 스케치를 그려달라고 합니다. 히틀러는 신랄한 사파를 그리는데 사람들은 그 그림이 너무 재밌다고 생각해 돈을 지불합니다. 돈이 충분해지자 그들은 여행을 계속합니다. 마을로 돌아온 파비안은 크리스토프에게 히틀러의 영상을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영상을 시청했는데 파비안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시청했습니다. 이 영상은 온라인에 게시되었습니다. 크리스토프는 엄청난 조회수에 감탄합니다. 그는 파비안에게 히틀러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묻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 이후 크리스토프는 히틀러가 미쳤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파비안에게 히틀러를 직장에서 쫓아내달라고 요청합니다. 히틀러는 떠나기 전 감독의 사무실에 접근하여 그들에게 독일을 보존하기 위해 함께 노력한다. 그와 함께 이 개념에 흥미를 느낀 벨리니는 그에게 전략에 대해 질문한다. 총통의 말을 경청하는 모습을 방송하기 위해 그녀는 보좌관에게 히틀러의 구상에 맞는 적절한 TV 형식을 개발해달라고 즉시 요청한다. 그러자 파비안은 크리스토프에게 이를 돌려주지 않으면 해고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히틀러를 제거하라. 크리스토프는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그를 주방보로 고용하고 새로운 사설이 발표되면 승진시켜주겠다고 약속한다. 얼마 후 히틀러는 TV 스튜디오에서 테이블을 받는다. 크리스토프는 크로마이어에게 히틀러의 컴퓨터 사용을 도와달라고 요구한다. 히틀러는 당대의 컴퓨터들을 기억하며 그 발명품을 최고 중 하나로 여긴다. 크로마이어는 히틀러를 메일링 리스트에 추가하려 하지만 이미 다른 누군가가 그의 이름을 사용했다고 말한다. 히틀러는 크로마이어에게 자신의 이름을 도용하는 자들에게 불평한다고 말한다. 신제국 총리실은 히틀러가 의도한 대로 사용되어야 한다. 크리스토프는 히틀러에 대한 라이브 코미디를 선보일 예정이다. 와, 듀드는 쇼야. 벨리니가 대신 승진했기 때문에 그는 여전히 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문제를 일으키려고 계획합니다. 그는 토론에 인종차별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유대인에 대한 신랄한 발언을 하고 히틀러를 폄하합니다. 쇼가 시작될 때 진행자 위치이만이 전화를 겁니다. 단상 위에 히틀러의 등장은 청중들의 소문의 대상이 되지만 히틀러가 무대를 바라보자 군중이 몰려들면서 홀은 조용해집니다. 히틀러는 대사를 읽지 않지만 재빨리 정적을 깼습니다. 대본에 적힌 대사를 따라합니다. 그는 이민에 대한 농담을 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그는 하지 않을 겁니다. 그는 텔레비전이 인간의 훌륭한 창조물이지만 방영되는 프로그램들은 터무니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실업과 빈곤 같은 문제를 명확히 밝히고 국민들이 자신도 모르게 심연으로 빠져들고 있다고 예측합니다. 히틀러는 심연이 드러날 때까지가 아니라 성공할 때까지 텔레비전과 싸우겠다고 약속합니다. 국민들을 정복합니다. 모두가 그에게 박수를 보내고 그 생각에 매료됩니다. 히틀러의 높은 인기에 진행자 비치그만은 질투심을 느낍니다. 벨리니는 크리스토프에게 모든 쇼에 히틀러를 내보내달라고 부탁합니다. 크리스토프는 자신의 계획이 실패하자 화가 납니다. 다음 장면은 히틀러가 다양한 TV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독일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이 자신의 목표라고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그의 인기는 급상승하고 여러 사람과 당 지도자들을 만납니다. 그는 통찰력으로 모두를 놀라게 하며 즐겁게 시작합니다. NPD 본부를 방문한 히틀러와 파비안은 베를린에 정착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는 NPD 연방의장 울프 비르네를 불러 지금까지 그의 의도가 무엇을 이뤘는지 묻습니다. 히틀러는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했다며 비르네를 모욕하고 운동은 그들의 발언으로 수십 년 전의 충격을 받습니다. 크리스토프는 경찰과 지방검사 DA가 TV에 나오는 것을 보고 매우 기뻐하고 흥분합니다. 스튜디오. 그들이 여기에 온 목적은 증오법 위반 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자 벨리니는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묻습니다. 크리스토퍼는 리더의 프로그램을 취소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재빨리 질문합니다. 지방검사는 쇼 방영을 계속해도 좋다고 허락했습니다.
벨리니는 크리스토프가 연기를 하자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검사가 떠나자 크로마이어는 히틀러가 이전에 도살했던 개의 대금을 지불했다는 내용의 편지를 크리스토프에게 전달합니다. 크리스토프는 이 편지를 받고 기뻐하며 이것이 문제를 일으키려는 수단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 후 히틀러는 TV쇼에 출연하여 분쟁 기간 동안 자신이 맡았던 다양한 역할에 대해 직접 신문을 받습니다. 인터뷰어는 히틀러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만 히틀러는 그렇게 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가 하는 어떤 일도 용서받을 수 없다고 말입니다. 개를 쏘는 장면이 그에게 보여집니다. 그 영상은 청취자들의 주의를 산만하게 합니다. 히틀러는 격분하여 자신에게도 똑같이 하겠다고 위협합니다. 게다가 그는 스튜디오를 탱크 주차장으로 바꾸겠다고 선언합니다. 크리스토프는 사람들의 환한 반응을 보며 즐거워합니다. 참담한 인터뷰로 벨리니는 해고되었고 크리스토프가 새 매니저로 고용됩니다. 이후 히틀러는 파비안의 집을 방문하여 그의 집에 거주합니다. 운명의 흐름에 그는 흥미를 느끼고 두 번째 책을 집필하기 시작합니다. 책은 곧 출판됩니다. 3개월 후 TV 스튜디오에서 모두가 회의에 참석하여 회사가 겪은 엄청난 손실에 대해 논의합니다. 크리스토프는 비츠이만의 콘서트가 회사를 다시 정상 궤도에 올려놓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한 직원이 그에게 직장을 그만두었다고 말합니다. 크리스토프는 선발된 직원들에 대한 불안과 분노에 휩싸여 쇼가 중단됩니다. 크리스토프는 스태프 중 한 명이 히틀러와 재회하자고 제안하자 흥미를 느낍니다. 그는 다시 히틀러를 찾아가 파비안과 히틀러가 촬영하는 영화에 $1,000,000를 투자하고 그 대가로 파비안이 자신의 TV에서 영화를 볼 수 있도록 허락해주겠다고 제안합니다. 크로마이어의 할머니는 파비안과 함께 크로마이어의 집을 방문했을 때 히틀러를 알아봅니다. 할머니는 히틀러가 모든 사람들에게 독가스를 뿌려 죽였다고 주장하며 히틀러가 범죄자라고 주장하며 그에게 나가라고 명령합니다. 함께 여행하는 동안 히틀러는 크로마이어의 유대인적 유산에 놀라움을 표합니다. 유대인을 비하하기 시작하면서 그는 비인간적인 언어를 사용합니다. 파비안은 히틀러의 행동과 말에 실망합니다. 촬영장으로 돌아온 파비안은 히틀러에게 그가 어떻게 그 자리에 도달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보라고 설득합니다. 그는 히틀러에게 숲속에서 공이 자신에게 굴러오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지만 히틀러는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 해가 질 무렵 그는 촬영장에서 나오자 무리에게 포위당한다. 그들은 히틀러가 독일 탈환 음모의 배후에 있다고 비난하며 얼굴을 때리며 엄하게 꾸짖는다. 히틀러가 눈을 뜨자 그는 벨리니 앞에 있는 병원에 있다. 파비안은 재빨리 소년들이 축구하는 영상을 다시 본다. 히틀러는 영상을 자세히 살펴보던 중 누워있던 자세에서 벌떡 일어난다. 파비안은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놀란다. 그는 그곳으로 달려가 총통 벙커 유적지의 위치를 알리는 표지판을 발견한다. 의료시설로 가려고 애썼지만 히틀러를 찾을 수 없다. 벨리니는 촬영장으로 간다고 말한다. 파비안은 자신이 진짜 아돌프 히틀러라고 밝히지만 벨리니는 그를 믿지 않는다. 파비안은 미친 듯이 행동하며 자신의 이론을 히스테리컬하게 설명하려 한다. 경비원들이 그를 체포하려 하지만 그는 달아난다. 촬영장에 도착한 파비안은 히틀러에게 권총을 겨눈다. 히틀러는 자신의 신원에 대한 질문에 자신은 다른 사람인 척한 적이 없다고 답한다. 파비안은 히틀러가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고 말한다. 히틀러는 자신의 선전에 대해 1933년에 국민이 자신과 같은 이념을 공유하는 지도자를 선택했다고 반박한다. 히틀러를 데리고 파비안은 건물 꼭대기에 올라가 권총을 휘두른다. 그러면서 히틀러에게 맞장구를 치며 그를 괴물이라고 몰아붙인다. 히틀러는 박수를 치며 평범한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을 선출했고 국가의 운명을 그의 손에 맡겼다고 말한다. 히틀러는 사람들이 자신을 선택한 것은 마음속 깊이 같은 원칙을 공유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격분한 파비안은 히틀러에게 총을 쏘고 건물에서 거리로 떨어진다. 곧 파비안은 히틀러의 목소리를 듣는다. 히틀러는 자신이 독일인들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고 말한다. 그 직후 방금 쓰러진 히틀러가 다시 나타납니다. 바로 그때 벨리니가 스튜디오에서 컷을 요청하고 모두가 촬영을 응원합니다. 알고 보니 이 모든 것은 촬영 설정이었고 어떤 낯선 배우가 파비안 역을 맡았습니다.